자, 관련 문제로서 이제 이중매매, 이중저당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횡령자가 성립하느냐, 사기자가 성립하느냐, 배임자가 성립하느냐 문제 있는데, 뭐 횡령자 성립 여부는 이제 아예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배웠겠지만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주의를 취하는 경우 아니죠. 이제 우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가만 있어보자. 의사주의, 성립주의라 그러나? 가만 있어봐. 의사주의. 의사주의가 아니라 뭐 성립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만 문제된다. 어? 배임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주의 아래서만 횡령죄가 문제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사기죄 관련돼 가지고는 사기죄에서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면은 사기죄 성립부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문제되는 거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배임죄만 성립한다. 그 정도만 보면 돼. 아, 의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죠, 참. 의사주의 가지고 여기처럼 형식주의. 형식주의에서는 배임죄가 문제되는데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횡령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기죄 관련된 밑에 보면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어떤 기망의 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중 매매에 관련돼 가지고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은 사례 문제 나오면은 뭐 사기죄 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사기죄 논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례형 문제에서 처음부터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사기죄 고의로서 기망의 행위가 인정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냥 전부 다 배임죄 성립 여부만 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봤지만은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어떻을까요? 지금 여기다 그냥 였으면은 갑이 갑이란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을 자, 여기 A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에서 B한테 B한테 계약금과 중도금 그다음에 등기까지 넘겼을 때 결국 형식주의 하에서 우리는 등기를 이전받은 B가 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A는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갖다가 A에 대한 배임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지금 앞에도 봤지만은 배임죄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매도인의 형사 책임을 보면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 만약에 이 계약금만 수령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뭐냐?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계였다면 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은 매매 계약에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A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나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 불이행 문제만 남을 뿐이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얘한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매도인과의 계약이 계약을 넘어서 가지고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가 들어가야지만 이제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무이면서 타인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 전납제 판결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이 계약금을 받고 중도까지 받았다면 이 X부동산의 등기를 A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등기 협력 의무라고 말하기도 하고 A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데 그 의무가 바로 자기 사무이자 타인 사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좀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인데 여기 보면 실행의 착수 시기를 보면은 자, 그러면 얘가 갑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A한테 계약금 받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갑이 다시 B한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 넘겨줬을 때 그럼 B하고의 계약 관계 중 어느 단계에 있을 때 B하고의 계약 관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을 때 과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처럼 실행의 착수 시기는 후매수인 즉 B에 대한 중도금을 수령한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밑에 잠깐 보는 것처럼 학설 입장은 뭐냐? 후매수에 의한 등기 이전에 착수했을 때
등기 이전에 착수했을 때 실행의 착수고 기수식이 언제요? 등기가 완료됐을 때. 완료됐을 때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판례처럼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판례처럼 보면은 자, 갑이 A하고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B하고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갑이 B하고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으면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자, 그런 사안에서 등기를 여기다 해주지 않고 등기를 이쪽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자, 등기를 정상적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어떻게 돼요?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결국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배임죄 불능미수냐, 불능범이냐,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하고 중도금 받은 이후에 등기를 개시했을 때, 등기에 착수했을 때 그때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고 등기가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등기를 접수했을 때 실행 착수가 있는 거고 완료됐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학설의 입장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죠. 시험 문제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갑과 A가 이런 상태였고 갑이 현재 B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일로 넘겨줬다. 자, 이렇게 넘겨줬을 때 A한테는 배임자 성립해요? 배임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얘한테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얘한테 등기를 못 넘겨준 거에 대해서 배임자 성립하느냐? 얘한테도 배임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행에 착수했는데 갑이 배임죄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라 가지고 이것을 과연 배임죄 불능미수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보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전혀 못 써요.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대 이주원 교수님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둘 다 똑같이 내봤어요. 고대에서 내고 또 학교에서 내고를 했는데 내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못 쓰더라. 근데 이제 그 낸 이유는 판례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결국 판례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처럼 보면 불능미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 부분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배임죄가 성립하지만은 지금에서 더 중요한 건 뭐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랬으므로 이 반대 의견에 관련된 세 가지 논점 있죠. 자기 사물뿐이다, 쌍무계약의 본질에 반한다, 그다음에 채권자 평등에 반한다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중요한 건 악의 후매수인 여기서 이제 이런 갑과 A가 계약을 맺고 중도까지 맺은 상태를 B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B가 갑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야 나한테 등기 넘기면 내가 해줄게. 내가 뭐 좋은 일 해줄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B가 등기를 넘겨왔다. 그럼 갑은 배임죄겠지만 B가 어떻게 되냐? B와 관련돼 가지고 악의 후매수인인 악의의 후순위 매수인의 형사책임 관련돼 가지고 적극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B가 갑이 A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공범 성립이 안 되지만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하나 가지고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형법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금액적으로 볼 건데 이 X라는 부동산이 만약에 이것이 X라는 부동산이 뭐 5억짜리였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너무 싼가요, 요즘? X라는 부동산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5억, 뭐 5억짜리였다. 자, 근데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는데 계약금으로 5천 받고 10%니까 5천만 원 받고 중도금으로 한 2억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B가 야, 이거 5억에 얘한테 팔면은 너무 싸게 파는 거야. 나한테 내가 비싸게 팔아줄게. 그래가지고 6억에 계약을 했다. 자, 그래가지고 얘는 6억을 제시해가지고 계약금으로 6천, 그다음에 중도금으로 그다음에 뭐 1억 4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잔금으로 4억까지 줬다.
자,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얘는 6억에 인수를 한 거고, 이 부동산을 인수한 거고, 얘는 인수 못한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게 부동산 이중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갑한테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을 해요. 이 배임죄에서 이득액은 얼마입니까? 이익액은 여기서 이익액은 얼마냐? 자, 갑이 얻을 건 원래 5억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6억에 팔았기 때문에 1억이 이익액이냐? 아니면은 A한테 팔았던 처음에 5억이 이득액이냐? 아니면 얘한테 판 6억이 이득액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동산 이중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이익액을 계산하는 거는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그냥 실거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갑과 A가 맺은 계약은 5억이지만 실제로 B하고 후순위 계약을 해가지고 6억에 인수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는 얼마다? 이게 6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억이 되면 뭡니까? 이건 특경법의 적용 대상이죠.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6억 이상 경우에 결국 특경법에 배임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실거래가를 배임에서의 이득액으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특별형법을 보면 특별형법에 나와요. 나오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실거래 가격을 배임액으로 보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 그럼 이중매매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 배임자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동산 이중매매는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동산 이중매매 관련돼 가지고 결국 자,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은 일반 동산, 뭐 일반 동산뿐만 아니라 이 동산은 등기 등록돼 있는 동산까지도 다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처럼 매매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하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 보는 것처럼 매도인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 인도 채무 이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의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을 갖다가 똑같이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자, 갑이 X라는 뭐 인쇄기 근데 이거 한 2억씩 하죠. 인쇄기도. 2억짜리 인쇄기를 A한테 팔았다가 매매 계약하고 인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계약했는데 인도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B한테 계약하고 인도까지 한 경우에 그럼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인도에 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인도했으면 얘에 대해서 A에 대한 배임자가 성립하냐? 그랬을 때 이 X라는 인쇄기를 계약하고 A한테 인도해줄 의무는 뭐다? 그거는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사무인 동산이 인도 채무 이외에 다른 의무가 없다는 거죠.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11년에 나온 건데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뭐냐? 2020년에는 자 이렇게 인쇄기 같은 경우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 처분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중 양도하는 경우 배임자 성립하냐? 다 배임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함으로 부동산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의 이중 매매는 일반 동산이든 여기처럼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이든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여기 보면 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 동산의 저당법에 따라 그 소유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자동차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긴 했는데 저당권 설정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다. 그것도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저당권 설정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와 같은 법리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에게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중저당 문제인데 부동산의 이중저당 문제도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소유자 갑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1번 저당권을 경유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그에게 1번 저당권을 경유해 준 경우에 그와 관련되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즉 갑이 얘한테 을한테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을 약속했는데 자 다시 병한테 또 금전 차용하면서 얘한테 원래는 2번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실제로 얘한테다 그냥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냥 설정해 줬으면 갑은 금전을 갖다 빌려주고 뭐 얘가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X라고 하는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부동산에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거죠. 자 1번 저당권자가 됐을 때 자 그럼 을은 자기는 1번 저당권을 설정받을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병이 1번 저당권자가 되고 자기는 2번 저당권자가 됐을 때 그때 얘한테 배임죄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에 이것도 결국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될 의무 이 1번 저당권을 을한테 설정해 줘야 될 의무는 그냥 자기 사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걸 얘한테 하든 그거는 자기 사무일 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한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무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18일 날 전원부책 판결 관련돼 가지고 결국 부동산 이중 저당도 역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판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이중 저당의 경우도 이제 판례가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배임죄 관련돼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자라고 하는 지위와 그다음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지위 그러니까 업무의 지위와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이중의 신분범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이다.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임 수재죄 및 증재죄가 있는데 이 배임 수재죄 및 증재죄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본 것처럼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 임무에 위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하는 게 아니라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라면 취득하게 한 때 그때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 수재죄 및 배임 증재죄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는 뭐가 필요 없다?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배임 행위, 임무 위배 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배임죄와는 다른 독자적 구성 요건이다. 이 배임 수증죄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 수증죄죄는 결국 핵심적으로 뭐냐? 이 배임 수증죄죄는 사적 영역에 있어서 뇌물죄를 처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상에 이제 뒷부분에 배워야 될 뇌물죄 관련돼 가지고 뇌물죄 같은 경우는 뇌물을 주거나 수수하거나 약속하거나 아니면 뭐 뇌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다 처벌해요. 근데 이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죄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보면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재물죄이면서 이득죄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결국 여기 보면은 행의 객체가 뭐예요? 행의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지만은 이 배임 수재죄 같은 경우는 재물도 여기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배임 행위와 배임 행위와
배임 수재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이 경합하는 경우 양자는 상경이 됩니다. 자, 두 개가 각자 성립하는 거, 배임 행위 따로 성립하고 얘가 따로 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행위가 한 개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상상의 경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과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조경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요. 리베이트로 돈을 받아가지고 실제 배임 행위를 한 겁니다. 돈을 받는 부분은 배임 수재고, 그다음에 임무에 위배되는 아파트 관리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임무 위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어떤 손해 입힌 경우에 배임 행위가 배임 수재 행위가 같이 성립한 경우예요. 그러면 그 조경업자 조경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그 리베이트라고 하는 돈은 뭐가 돼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배우는 바로 작물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배임행위가 배임수재죄랑 같이 경합하는 경우에 이거 성립을 안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배임행위만 성립한다고 봐요. 자, 이렇게 성립하면 배임행위는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는 작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논점이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임수재죄와 배임행위는, 배임죄와 배임수재죄는 전혀 다른 범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필요적 공범이겠죠. 배임 수재자가 있으면 주는 사람 증제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법익이 뭐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이 보호법익 관련돼 가지고 사무 처리의 공정성 내지 청렴성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재산상의 뭐 재산도 보호법이다 보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 필요 없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법익이 뭐다? 재산적인 사무 처리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청렴성, 자, 타인 사무 처리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 사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밑에 보면 구성요건 보면 주체가 뭐예요? 주체는 결국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배임수재죄는 신문범이겠죠. 자, 근데 이 증대죄는 돈을 주는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일반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뇌물죄를 보면 되겠지만 뇌물죄에서 수뢰죄, 수뢰죄와 증례죄가 있는데, 자, 수뢰죄는 뭐요? 공무원이나 중쟁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 신분범입니다. 근데 증례죄는 뭐요? 아무나 뇌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배임 수재죄도 수재죄는 신분범이지만 증례죄는 일반범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보호법익에 관련돼 가지고 타인 사무 처리를 한 자의 청렴성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재산을 갖다가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배임수재죄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 사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임죄에서의 타인 사무는 뭐라 했어요? 재산 사무에 한정된다 그랬죠. 근데 배임수재죄는 재산 사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왜? 보호법익 자체가 재산이 안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판결 요지 표준 판례 두 개가 나오는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 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자,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임무 위반한 게 아니라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 그때 청렴성은 훼손됐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뒤에 밑에 표준 판례도 역시 비슷한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항범인데 우리가 대항범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되냐?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두 개 판례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구성 요건 주체는 그 정도 보고 행위는 뭐냐? 행위는 임무에 관하여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임무 위배가 아니에요. 임무 위배가 아니다. 그냥 임무에 관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부분 관련되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임수재죄 보면은 옛날에는 이 배임수재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였어요. 자기가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이때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6년 5월 29일 날 개정돼서 들어왔죠. 이게 왜 개정돼서 들어왔냐? 이게 배임 수재 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런 경우를 배제하고자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했을 때는 그 제3자와 배임 수재자 사이에 어떤 공동 경제 관계, 공유 관계가 인정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했다.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롯데그룹에 뭐 여러 뭐 회장 딸내미하고 뭐 회장 아들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롯데그룹 회장의 딸내미가 무슨 장학재단의 뭐 이사이면서 롯데그룹에 관련돼가지고 모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백화점에 어떤 입점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돈을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사위 아니면 자기의 딸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한테 그 돈을 받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찰에서는 관련돼 가지고 그 딸이라든가 사위라든가 그 뭐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은 결국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봐가지고 배임 수재죄로 처벌했는데 이제는 그런 논리가 필요 없이 그냥 제3자로 받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임무가 뭐냐? 뭐 임무라 함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 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인의 사무도 포함한다.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뭐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은 임무위반하고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임무위반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다. 부정한 청탁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부정한 청탁에 관련된 내용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배임 수재죄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임 수재죄의 구조, 임무 위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관련돼 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관련돼 가지고 여태까지 대법원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각 읽어보면 돼요, 그냥. 취재 기자 겸 신문사 지국장. 자, 신문사 지국장이 무허가 벌채 사건의 기사를 송고하지 말라는 부탁. 자, 무허가 벌채 사건의 기사를 송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이게 부정한 청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보험회사 지부장이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심이 있어 내사 중에 있음에도 보험금을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자, 이런 건 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겁니다. 쭉 전부 다 부정한 청탁 사례를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냥 임무 임무 위배가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신의 이제 일에 있어서 신의 성실에 반하는 신의 측에 반하는 부탁을 하면은 전부 다 부정한 청탁이라 보는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다음에 얼른 이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보면 판례도 있어요. 여기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들 보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판례였는데 이 판례 2014년도 1월 23일 날 선고된 이 대법원 판례는 이거는 자 중요한 게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고등법원에 자 2심에서는 이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근데 대법원은 뭐다? 대법원은 이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면은 학교법인 운영의 유상양도를 금지 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자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 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 자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지나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그거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원래 학교법인은 매매가 뭐 양도가 금지돼 있어요. 자, 양도가 금지돼 있어서 양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 학교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학교를 운영할 테니까 나한테 학교 경영권을 넘겨라. 근데 이제 그 유상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 보는 것처럼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양수인으로부터 뭐 양수한 대가로서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것으로. 즉 현재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이사장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뭐 나를 갖다가 나한테 팔아라 이게 안 되니까 갑이 자기 법인의 학교 법인의 이사들을 을이 추천한 사람으로 다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을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 판례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판례는 뭐예요? 앞에서 봤던 판례는 인수자가 원래 학교 법인의 원래 재단 법인 자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인수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배임자가 되는데 그 원래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도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 판례 한번 본시험에 나왔던 판례라 가지고 본시험에 나왔을 때 저도 이 부분은 놓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이니까 요런 판례로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배임 수재죄에서 이제 취득의 의미가 뭐냐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어 이 배임 수재죄에서 취득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증대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예금 계좌의 예금 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위 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예금 통장의 돈을 자신이 지배하고 입금된 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권한과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될 수 있다면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금 계좌에 들어온 돈을 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취득이라고 본다는 의미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설명 잘못했는데 배임수재죄와 배임죄 관계 관련돼 가지고, 자, 제가 아까 상경이라 그랬는데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상경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다수의 판례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성립한다. 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 관계다라고 하는 요 판례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특별법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쓰지 않고 배임 수재죄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배임죄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작물, 손괴,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부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